김원성이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나라의 77년도에 산업디자인법이 만들어지면서 디자인진흥원이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우리나라의 디자인, 산업디자인 쪽을 여지껏 끌고 오고 있는 국가의 공공기관입니다. 근데 이렇게 요즘에 부산, 광주, 또 이렇게 대전, 강원까지 진흥원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우리나라의 어떤 지역 거점들이 만들어지는 걸 보고 굉장히 이렇게 우리나라 디자인 선진국 시스템을 갖췄다. 첫 번째 걸 느끼고요. 또 두 번째는 이런 디자인 진흥원 기관에서 이런 스마트 디자인이나 공공 디자인처럼 요즘에 어떻게 보면 디자인의 핫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너무 좋습니다. 사실 저는 스마트 디자인 전문가는 아닙니다. 저는 공공 디자인과 도시 디자인의 그 부분을 좀 많이 여태까지 해왔던 사람인데요. 그래서 이제 섭외 말씀 오셨을 때도 제가 가능할까요? 라고 했는데 이게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좋겠다라고 하셔서 저는 오늘 공공 디자인 관점에서 스마트 디자인이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요즘 우리 도시에서 디자인이라는 게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가에 대한 트렌드를 최대한 쉽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디자인이라는 용어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몇 해 아니죠. 꽤 오래됐습니다. 월드컵 하기 전에 디자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의 국민의 한 80%가 앙드레 김 선생님을 떠올렸대요. 그만큼 우리에게 디자인은 패션이나 뭐 이렇게 예쁘게 만드는 거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 디자인에 대해서 언급할 때 제가 오늘 우리가 이제 내용을 이렇게 살펴볼 때 관점을 두 개를 제가 좀 미리 말씀드리고 좀 이렇게 든 이해도가 높을 것 같은데, 첫째, 디자인은 굉장히 특이한 단어인데요. 정의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예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은 정동체 이것처럼 완전히 반대되는 말 두 개가 하나로 포함된 단어입니다. 그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디자인은 엄격히 얘기하면 산업화 시대에 정의 내려진 반쪽의 디자인이고요. 나머지 디자인이 무엇인가는 오늘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이해가 되면 저는 스마트 디자인이 이해가 될 거라고 오히려 생각을 거꾸로 좀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디자인이라는 단어를 여지껏 여러분 디자인 전공하신 분 안 하신 분 있겠지만 제가 방금 패션 디자인 얘기한 것처럼 디자인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혼자 다니지 않아요. 잘 보면 항상 건축 디자인, 제품 디자인, 시각 디자인 이렇게 앞에 꼭 뭘 달고 다닙니다. 근데 저희가 학생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우리 트렌드 연구한다고 하면 왜 트렌드 책들을 이렇게 찾아보고 하잖아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나 우리 연구하는 친구들이랑 트렌드를 찾을 때 가장 빠른 방법 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 위키피디아나 이런 데서 디자인 앞에 뭐가 붙어 있는가 그걸 잘 찾아보면 시대 정신이 보여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 법제처 사이트 들어가서 어떤 법들이 지금 입법 준비 중인가를 찾아보면 우리 사회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나 보입니다. 사실 이번 국회 1호법도 사회가치 관련법이잖아요. 소셜밸류에 대한 게 얼마나 지금 중점이 되는가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렇다면 유심히 보십시오. 우리 디자인이 요즘에 어떤 용어로 흘러가고 있는가를 한번 보기 시작하면은 이 시대정신 거꾸로 밝힐 수가 있어요. 디자인이라는 녀석은 절대 혼자 다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스마트 디자인을 얘기하고 공공디자인을 얘기하는가? 우선 첫째로 디자인에 대한 사실 디자인의 용어를요, 여러분 같이 옛날 이야기부터 쭉 살펴보면 굉장히 매력 있습니다. 오늘은 짧게 이 디자인을 우리가 영어지만 우리나라 표현으로 도안이라고 합니다. 도안. 근데 유심히 도안이란 말을 한번 해석해 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도자란 말이란 것과 안자란 말은 사실은 같이 이렇게 붙고 다니기 좀 어려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는 그림이란 뜻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는 책상 위에 사람이 편안하게 있는 모습인데 이 고안하다, 뭘 생각해낸다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림을 그리는 거와 생각하는 게 같은 걸까? 그림을 그린다는 것과 아이디어를 구축하는 게 똑같은 걸까? 이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사실 옥스퍼드 사전에서 우리가 디자인이라는 용어를 이렇게 찾아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플랜 or drawing이라고 써 있습니다. 첫 문구가.
plan or drawing. 그러니까 and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번호 중에 or가 들어간 단어는 아마 이거 유일하지 않을까 싶은데 plan, 기획하는 거 또는 drawing, 그리는 거. 무엇을 조금 더 나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렇다면 여기도 나오잖아요. 이 기획하는 plan, drawing. 이렇게 디자인이 사실 한쪽도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왜 우리는 디자인하면 예쁘게 만드는 것만 생각했을까? 사실 좀 어려운 말로 르네상스 시대라든지 이런 때는 그 디자인이라는 것 최초에 그때 나왔는데 그때는 굉장히 그 창의적인 어떤 사고를 하는 걸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했었대요. 근데 산업화 시대에 들어오면서 과학이 그걸 대신하다 보니까 창의적인 생각은 사실 예술가의 창의적 생각보다는 과학자의 창의적 생각이 훨씬 더 이 시대는 중요했던 거죠. 다른 생산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거죠. 이 물병을 만드는 기술은 과학이 대신하되 이게 잘 팔리려면 이게 포장이 예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디자인 역할은 사실 어떤 창의적 사고보다 이 예쁘게 포장하는 거.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 지금 대전디자인진흥원도 벌써 출발인데 우리나라 한국디자인진흥원이 1980년대 생길 때, 70년대 말에 생길 때 포장개발원이었어요. 디자인진흥원 자체 이름이. 그만큼 우리 시대에서 디자인은 포장, 예쁘게 꾸미는 것에 대한 우선 더 필요했다. 그래서 그 들어왔지만 지금 다시 산업시대가 지금도 산업화 시대라고 여쭤보면 아마 글쎄 우리가 지금 산업화 시대일까? 요즘에 복지가 자꾸 우리 정책의 중심이 되고 안전이라든지 이런 사람에 대한 인본주의 시대로 다시 돌아오면서 디자인도 역할을 바꾸게 됩니다. 바로 이런 관점들로 이제 하는 거죠. 그럼 그 디자인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자인의 앞자를 보면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시대 트렌드를. 그러면 요즘에 나오는 용어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 중에 하나가 유니버설 디자인, 그 다음 지속가능 디자인, 뭐 심지어 세프드 디자인, 뭐 굉장히 그런 단어들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한번 들어보지 못한. 근데 그것의 모든 공통점은 뭐냐면요. 사람을 지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사람에 대한. 사람을 근본으로 해. 그렇다고 뭐, 이 왼쪽에 있는 형태결과 중심의 디자인, 뭐, 산업 디자인, 제품 디자인, 이런 것들이 아니냐, 그건 아니지만, 사실 우리가 기존에 만들었던 디자인들은 저 오브제가 중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우리가 휴먼 센터드라고 하면, 이건 오브젝트 센터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물이 얼마나 예쁠 것이냐, 아니면 간판을 만드는 간판이 얼마나 예쁠 것이냐. 우리가 간판 디자인할 때, 시각 약자님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간판이 잘 보일까? 이 간판 만들지 않잖아요, 잘. 아직까진. 어떻게 하면 그 간판 자체가 예쁠 것이냐, 이렇게 보지. 네. 우리가 이런 공간을 만들 때도, 뭐, 몇 제곱미터에 몇 명이 들어올 수 있냐를 보지.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눈이 안 좋은 사람, 좋은 사람이 어떻게 여기를 잘 찾아올 거에 대한 레저블에 대한 읽기 편한 공간에 대한 설계는 아직은 잘 보편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제 따지게 되는 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바라보고자 하는 이 스마트 디자인의 관점이라는 게 결국 공공 디자인이나 스마트 디자인이나 다 같다고 봐요. 모든 것들이. 이것의 목적은 사람에 대한 겁니다. 사람의 안전, 편리, 배려, 심지어 그 사람에 관련된 공간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한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이 공공 디자인 또 이런 디자인이 반쪽을 이제 이렇게 장착을 하게 되면서 사실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논하는 스마트 디자인도 엄격히 얘기하면요. 사실 산업 디자인의 영역이라기보단 공공디자인 영역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스마트 디자인의 궁극적 목적이 결국은 사람의 안전과 편리와 배려를 벗어날 수 있나요? 그 모든 것들이 단순히 거기에 사용되는 수단이 ICT라는 그런 기술 기반의 방법이라는 거고요. 사실 과학기술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전략이 어떤 걸 것 같으세요? 그 과학기술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뭐 산업 융성 아니면은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지금 사회문제 해결 기본계획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학기술이 어디 쓰여야 되냐면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디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공디자인 말을 썼지만 사실 스마트 디자인과 공공디자인은 수단만 조금 다를 뿐이지 우리는 디자인 기법을 쓰는 거고 스마트 기술은 ICT 기반의 좀 더 많은 기술력이 기반이 되는 거 요 차이지
인문학적 관점에서의 디자인의 목적은 사람에 대한 안전, 편리, 배려 이 영역 안에서 사실 벗어나기 어렵고요. 우리나라 18개 중앙부처 정책과제들, 기본 목표들 그 키워드를 쭉 털어서 이렇게 그 빈도수가 제일 높은 게 뭐가 나오는 게 뭐냐면 바로 우리 디자인 추구하고자 하는 안전, 편의, 이런 거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17년도에 우리나라 디자인이 산업의 발전에 기여해야 된다라고 만든 법이 산업디자인진흥법이에요. 이 진흥법에 의해서 디자인 진흥원이 만들어지고 우리나라의 40여 년 동안의 디자인 정책을 끌고 왔습니다. 하지만 그 법의 목적을 보면은 디자인을 통해서 경제적 가치를 아주 극대화해서 산업 경쟁력 발전에 이바지하는 게 디자인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추진하기 위해서 기본 세팅이 제품, 포장, 시각, 환경 디자인, 이렇게 유형적 분류를 합니다. 이 모양에 대한 분류잖아요. 시각이야, 환경이야, 이렇게 유형적인 거죠. 그림도, 도안이 있는 도에 해당되는 겁니다. 딱 40년이 지난 16년도에는 공공재인진흥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같은 디자인을 달고 있는데 앞자가 좀 다르죠. 근데 이 법의 목적은 완벽하게 아까 말씀드린 오와 플랜 오와 드로잉처럼 완전 달라요. 그 디자인을 통해서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산업의 경쟁력이 아니라. 그리고 그 디자인의 유형인 생활안전, 모든 일을 위한 배려, 생활편의, 생활품격 4개로 분류가 돼요. 이게 서로 대립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요. 디자인이 우리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디자인을 저희가 구현하는 데 있어서도 이 아주 좋은 이 디자인법 체계 안에서 아직 법 나온 지 몇 년 안 돼가지고 따끈따끈해서 우리가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도시를 관리하는 굉장히 유용한 법이 됩니다. 저희가 이거를 공공재생 계획을 이렇게 수립하고 하다 보면 놀라운 게 뭐냐면은 민원 조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서울에 무슨 구 하나의 민원이 보통 한 7,000개에서 10,000개가 들어오는데 거기에 90%가 다 해당이 돼요. 이게. 그래서 저는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으로 공공재생을 적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도시가 사람들에게 좀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제공하는 그 서비스 과정 자체가 저는 되게 스마트하다고 봐요. 사람이 스마트하다라고 하면은 통신기기를 많이 갖고 있고 막 인터넷 연결이 잘 되는 사람 우리가 스마트하다고 보지는 않잖아요. 그 수단일 뿐이지. 그걸 이용해서 빠른 정보를 찾아서 친구나 자신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해서 생활의 편리를 제공하면 그 스마트하다고 보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런 관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서울 도시 디자인자가 붙었는데 이때만 해도요,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배치, 형태, 윤곽, 색채. 도시의 모양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폐지가 되고 공공재인 진흥조례가 생겼어요. 이 보면은 뭐 다른 부분보다도 이 공공재인 사업의 원칙이 형태나 배치, 유형은 없습니다. 목적만 있습니다. 목적. 가치 중심으로 가요. 그래서 공공의 이익과 안전,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스마트 디자인이 일맥상통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변화만 보더라도 지금 우리 도시가 얼마나 빨리 지금 변해가고 있는가, 그리고 또 디자인이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 디자인이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체계화하기 위해서 스마트 디자인, 공공 디자인, 유니버설 디자인 같은 체계들이 우리 행정과 도시관리 체계 안에서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가에 대한 이 논의와 그걸 실행하는 그런 어떤 서로 간의 이렇게 상호 관계들을 잘 맺어서 짚어보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이 도시를 살고 계신 시민이나 국민들이 편리해지고 편안해지고 안전해지고 품격이 향상되는 정말 스마트한 도시가 만들어지는 목적이 되거든요. 저는 굉장히 스마트한 디자인 생각을 해서 갖고 왔어요. 하나는 똑같죠. 네. 단지 모양만 다릅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게 좋으세요라고 하면은 어떤 분은 빨간색이 예쁘지, 어떤 분은 녹색이 예쁘지 할 수 있지만 하나는 그냥 하나 10만 원 아래로 팔리는 하나의 그냥 쉘터 제품이에요. 근데 하나는 대한민국 공공재능도 받고 지금도 계속 외국에서 상을 받고 있는 그 디자인 작품입니다. 왜 우리는 이 작품을 이렇게 많은 상을 주고 해남부의 표준 모델로 설정할 정도로 할까요? 이 모양과 형태가 좋아서 할까요? 아니죠. 이게 왜 그러냐면 적재적소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똑똑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굉장히 똑똑한. 이게 여기 있지 않고 여기 있었으면 같은 시설물인데도 불구하고
똑똑하지 않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도시에서 이런 공공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이 디자인의 이 방법, 얼마나 사람들에게 편의와 안전을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그 가치 중심으로 그걸 바라보는 순간 같은 오브제의 가치는 엄청 달라집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 산업 경제도 이렇게 재편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이걸 양산해가지고 튼튼하게 파는 건 중요하지만 예쁘게 이것이 어디에 배치돼야 되는가에 대한 관리, 그 다음에 이런 어떤 그 활용돼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것까지 같이 붙어가지고 제공될 때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움직임이 있어요, 실제로. 대전도 공공시설 디자인이 있겠지만 지금 몇몇 지자체를 중심으로 공공시설 디자인만 하진 않아요. 이 모양을 하고 그걸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어떻게 이게 사람들에게 안전하게 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어떻게 돌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까지 지금 이제 시설물이 확장돼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이렇게 지정했습니다. 이 5개의 전략, 그다음 19가지의 세부 과제가 있는데 이거를 수행하면 도시는 굉장히 공공스러워진다라는 얘기고 저는 스마트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로 그 공공의 핵심 전략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그 디자인 진흥법 근거로 해가지고 제6조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245개 지자체는 국가가 수립한 방금 보여드렸던 그 디자인의 목적을 그 지역에 수행할 수 있게 적용해야 되는 의무가 있으십니다. 5년 동안의 법정계획으로.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이 우리 도시의 용도와 기능을 규정하는 규제로 이렇게 딱 만들어 드린다면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안전하고 편리하고 배려하게 살 것인가에 대한 움직이는 사람들에 대한 계획을 이제 이런 계획이 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균형에 맞추는 거죠. 대한민국의 최초로 나온 법이고요. 용어입니다. 이 용어 자체가. 그래서 지금 그 이렇게 학교 같은 데서는 이제 우리가 산업 디자인이나 건축 디자인을 배우는 유학을 갔잖아요. 아마 멀지 않은 시대에 이 행정과 결합된 공공디자인을 배우기 위해 우리나라에 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에 의해서 어떤 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간단히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우선 공공디자인 생활 안전 디자인, 그러니까 얼마나 안전하게 할 것인가. 어떤 지역이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데 이 지역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은 도시는 왼쪽에 불법 주차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사각지대가 많이 생겨요. 실제로 이게 범죄가 많이 일어나게 돼가지고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 제일 좋은 방법 중에는 CCTV를 설치하는 방법도 있죠. 그래서 공공디자인 관점에서는 이걸 어떻게 풀었냐 하면은 자연감시 기법으로 풀었어요. 소위 말하는 거리의 눈이라고 하는데 도시의 거리의 눈이 거리 위에 눈이 많으면 안전해진다라는 그 세페드의 기본 레이제프리의 기본 원리 중에 하나인데 뭐 농담반 진담반으로 대한민국이 안전한 이유는 치안이 굉장히 좋잖아요. 안전한 이유는 사실은 요즘에 이제 2단계 때문에 안 되겠지만 밤새 문을 연 술집 편의점과 술을 잡수고 돌아다니시는 어르신들과 남자들 때문에 안전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뭐 10시쯤 집에 간다. 근데 집에 걸어가고 있는데 도로가 아무것도 없어요. 조용하고 가로등만 켜져 있는데 차만 몇 대 지나가. 그런 거리가 편안하세요? 아니면 나왔는데 편의점이랑 술집이 다 불을 켜놓고 막 밖에서 마시는 분도 있고 술 먹고 막 몇 분들이 노래 부르면서 걸어가고 하는 오히려 그 거리가 안전할 것 같으세요? 사실은 그렇게 도시 위에 자연스러운 눈이 많을수록 안전하다는 거거든요. 그 지역을. 글쎄요. 그 스마트 CCTV라고 있더라고요. CCTV 자체가 어떤 특정 소리가 나온다든지 욕이라든지 막 빠른 움직임이 나오면 자동으로 신고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저는 굉장히 훌륭하다고 보지만 똑같은 목적입니다. 범죄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이거는 뭐냐면은 여기가 초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 담벼락이 있으니까 이 학교 운동장이 이쪽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도 지금 없다 보니까 이 자동차 주차 사각공간이 생겨서 이 담벼락을 없애지는 않고 담벼락 위에 둘레길을 만듭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운동할 공간도 없는데 이 지역민들은 이 둘레길을 이용해서 이 운동장을 이렇게 한 바퀴 돌겠죠. 이렇게 이 운동장이거든요. 이렇게 한 바퀴 돌겠죠. 그렇게 되면 높이가 높다 보니까 이 걷는 사람들이 거리의 눈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 운동장인 거죠. 그럼 제가 이렇게 마실을 나간다든지 운동을 하면 이 운동장에 눈이 보이잖아요. 그럼 운동장이 자연스럽게 정화가 돼요. 밤에 와서 술 먹는 아이들, 뭐
좀 이렇게 지저분해지고 이런 것들도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또 이쪽 골목 공간도 좋습니다.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골목길을 걷는데 여기에 운동 다니는 분이나 도로가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그 안전, 범죄율을 낮추는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사람의 안전을 목적으로 추구하는 그런 거는 좀 똑같다고 봅니다. 단지 수단에서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저희가 세프티도 관점에서 이제 생활안전 디자인을 이 공공재난 번호로 풀기도 합니다. 도로공사는 우리나라 공공기관 중에 공공재난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분이에요. 코레일과 함께. 그래서 도로공사 안에 현재 지금 그 공공재난 팀도 있고요. 박사급의 팀장님도 계세요. 그 여러 가지 뭐 지금도 공모전 계속 열고 있고 저번 주에 끝났는데 이것들을 보시면은 이 갈림길에서의 선인지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 그 안전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 물론 이제 말이 많았어요. 색깔이 이게 뭐냐, 뭐 도로에다 사실 무단이거든요. 도로에다 이렇게 칠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이게 우선은 교통사고를 27%나 줄였고 운전자의 87% 만족도를 올렸다는 자체는 그 어떤 사유가 있더라도 이게 수용이 됩니다. 단지 이제 우리 스마트 관점에서 보자면 ICT 기술만 이제 조금 더 적용된다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되겠죠. 예를 들면 날씨가 좀 흐려지면 바닥 라인이 조금 더 빛이 조도가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뭐 필요 없는 시기에는 불이 꺼진다든지 하는 그런 어떤 이렇게 스마트 그리드 개념으로 진행되면 훨씬 다르겠죠. 하지만 목적은 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저는 공공디자인, 스마트 디자인 사실 계속 누차 말씀드리지만 같다. 그리고 그 지향하는 바는 인간의 국민의 시민의 안전과 편리와 배려를 벗어날 수는 없어요. 제가 아무리 살펴봐도. 그걸 벗어난 게 있다면 그냥 개인 기호나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지역에 랜드마크를 만드신다든지 식양계 뭐 경계물 있잖아요. 이런 거. 예전엔 정말 예쁘게 만들면 되었지만 지금은 그 경계물조차도 사회적 조형물을 갖춰야 돼요. 그 조형물이 하나가 인해잇을 도울 수 있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 조형물에 LED 라인이 박혀 있는데 그 LED는 무조건 켜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100원짜리 스마트폰으로 기부해야지만 불이 켜져요. 그럼 그 진입 건물에 불이 아치형에 불이 다 들어오려면 LED가 한 10,000개가 들어왔다면 10,000명이 기부를 해야지만 그 불이 다 켜지는 겁니다. 100원씩 내는 게 얼마입니까? 그래서 그 돈을 기부하는 거죠. 이걸 소셜 스컬프처라고 하는데 심지어 공공미술에서도 이렇게 사회적 가치에 대한 향상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스마트 디자인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이렇게 밖에서 오해를 많이 하는 게 굉장히 기술력을 통한 기술력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냥 스마트가. 그게 그 자체 목적인 거예요. 인터넷 뭐 통신 잘 되고 뭐 이렇게 만졌더니 여기 뭐 불이 들어오고 막 이런 거. 하지만 이거의 궁극적인 목적을 수단으로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냥 가치 중심으로. 개잡기 편한 디자인도 마찬가지인데요. 도시를 공간을 사람들이 편히 있게 하는 거는 굉장히 안전을 추구합니다. 도시 위치에서. 예를 들면 헤드업 시스템이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바라보는 이 사인물 뭐 예쁜 거는 둘째 치고요. 내가 바라보는 사인물이 뭐 시청이 여기 있다. 그러면 헤드업 시스템 자체는 그 지도의 위치와 그 건물의 위치가 일치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지도를 그냥 넘어뜨리면 돼요. 넘어뜨리고 보면 안산시청이 여기야? 그럼 쭉 올려서 보면 안산시청이 바로 있는 거예요. 내 헤드 방향이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요즘 이런 공공영역에서 이 사람들이 쉽게 빨리 인지하기 위해서 이 지도 안에 저렇게 편하게 읽기 편한 이런 걸 레저블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지도를 보는 사람들 특징을 살펴보면 70% 이상의 목적지가 같아요. 신기하게.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그러니까 여기저기 어디 찾아갈까 보는 분들이 아니라 스마트폰 안 쓰시고 그리고 저 중앙역에 내려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청을 찾아갑니다. 저 지도를 보는 분들은. 잘 모르는 또 고령자분들이 많고. 그래서 지도에서 특정 지역은 매핑의 개념은 위치만 찍어주지만 여기 내비게이션 기능을 집어넣어요. 그 제일 빠른 길이 어딘지 길 안내 라인을 그려드리고 그리고 우리는 보통 몇 메타라고 하잖아요. 안산시청 580m. 이게 나서요. 안산시청 5분 거리. 이게 더 편하세요. 우리는 보통 거리로 얘기해요. 산 올라갈 때도 내려오는 분들에게
얼마 남았어요? 그러면은 420m 이게 좋으세요? 아니면 10분만 올라가면 돼요. 이거 물론 이제 보행마다 좀 다르지만 그렇게 그 사용자가 얼마나 빨리 편하게 인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개념 레저블 디자인, 도시를 읽기 편하게 하기 위한 이런 것들도 저희가 이 디자인을 통해서 구현을 합니다.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런 것들이 이 사용자들에게 얼마 전에 서울 하천변에 안전정보를 만드는 작업을 완료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의 목적은 오로지 하나입니다. 하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쓸 수 있게 정보를 편하게 제공하는 거예요. 복잡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오늘은 저 요걸 보고 좀 많이 느꼈는데, 뭐냐면 이제 기존에 이제 사인물이에요. 이 명령입니다. 하천에 들어가지 마시오. 시뻘건 표시로 X를 딱 거요. 완전 규제형의 우리가 전형적인 정보 표기 방법이죠. 하나는 과태료 부과형. 정보만 줍니다. 정보만. 물에 들어가면 10만 원. 여기다 뭐 쓰레기 버리면 5만 원. 마스크 안 쓰면 1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하천은 생각보다 위험합니다. 라는 문구예요. 이 세 문구 중에 이제 선호도 표기도 이게 많이 나왔는데 실제 현장에서도 이런 권위형의 문구들이 더 사람들이 그걸 합니다. 선호 같아요. 미네소타에서 같은 디자인을 만들었어요. 이 디자인의 목적은 뭐냐면 시민들에게 세금을 빨리 내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문구 여러 개를 디자인을 하는데 뭐 노랗고 빨갛고 디자인이 아니라 거기에 딱 이 말을 한마디 씁니다. 미네소타 주민의 92%인가 몇 프로가 세금을 완납했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세금 징수율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대요. 굉장히 스마트하지 않나요? 이런 것들이. 단지 그것들의 전달 수단이 ICT라든지 아니면 네트워크라든지 아니면 기타의 여타 기술들과 접목이 됐을 때 굉장히 좋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스마트나 공공디자인이나 목적 자체가 그 어떤 사람에 대한 안전, 편리, 품격이라는 그 가치를 잃지 않는 상태에서 디자인과 스마트가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 저는 우리 스마트 공공디자인의 가장 빨리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인클루시브라고 해가지고요. 포용 디자인도 많습니다. 그래서 포용 디자인을 이 공공 영역에다 우리가 굉장히 그 공공 장소를 여러 사람이 편하게 쓸 수 있게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려면 우선 되게 단순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어떤 특정 공간을 만들 때 인클루시브 디자인을 하잖아요. 포용 디자인. 그러면 거꾸로 포용되지 않은 배제된 사람이 누구지만 생각하면 문제는 바로 해결돼요. 신기하게. 당장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 강의실에 올 수 없는 분들은 누굴까 생각하면 여기에 포용 디자인은 스마트하게 풀릴 수 있습니다. 해수욕장 같은 데를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가 그냥 기껏 생각하면은 이렇게 짧게 볼 수가 있는데 절대 수영장에서 놀 수 없는 분들을 생각하면, 목욕탕에 갈 수 없는 분들을 생각하면 거기서 바로 편의 디자인에 대한 포용성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공간은 전 되게 스마트한 공간이 된다고 봐요. 이 원리는 딴 데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이크를 쓸 수 없는 분을 어떻게, 이걸 쓸 수 없는 분들은, 이 프리젠터를 쓸 수 없는 분들은, 처음 보는 분들은 어떻게, 배제된 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스마트해집니다. 제 생각에. 이런 것들도 그 기존의 사인물을 하면은 우리가 예쁘게 보이자 아니면은 그냥 뭐 이게 하는데 사실 뭐 요거는 그냥 여러분이 좀 같이 여기 행정에 계신 분이 많으니까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안전색채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써야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산업안전보건법의 그 안전색채들은 다 우리가 다 좋아하는 색입니다. 빨간, 노랑, 파랑, 녹색. 근데 우리나라 지자체 CI를 보면 다 안전색채로 돼 있어요. 빨간, 노랑, 이렇게. 전 세계를 보면 선진국일수록 그 도시의 로고나 컬러들이 되게 무채색이 많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안전색채는 우리 도시공간 제일 잘 띄게 되는 색채거든요. 엑시트 표시는 녹색, 파란색은 유도, 빨간색은 금지, 신호등도 빨간색인데 우리 도시에 나가보면 도시 환경이 온통 빨갛고 노랗고 파랗잖아요. 배경과 피규어가 그런 거 혼색이 나가지고 굉장히 그게 그 사고율을 높입니다. 측정만 안 해서 그런 거지, 측정해보세요.
사고율이 높습니다. 근데 그 사고에 대한 책임은 아무도 안 져요. 아무도. 윤리적인 측면의 문제죠. 이런 것들도 서울에서 지하철을 탈 때 되게 단순해요. 나가고자 하면 노란색을 찾으면 돼요. 그 지하철 타고 싶을 때는 파란색을 찾으면 돼요. 그래놓고 그것을 어디서나 볼 수 있게 이 벽면에다가 다 꽉꽉 채웠습니다. 예쁘고자 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조금 더 편리하고 빠르게 찾아서 읽기 편하게 만들어두기 위한 그 목적만을 수행하기 위해서 디자인이 수용된 겁니다. 이런 것도 프로그램 관점이니 브라질의 굉장히 슬럼 지역이에요. 슬럼 지역에 이렇게 공간을 개선해주고 물리적인 개선은 좋지만 여기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이 핫도그 가게 아저씨예요. 혼자서 이렇게 핫도그 하나 드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공간이 깨끗해도 여기에 혼자 앉아있다. 그리고 누군가 으슥하게 시커먼 사람들 몇만 온다. 그러면 마음이 편치 않죠. 근데 이제 이분에게 여기를 노점을 할 수 있게 허용을 해주되 아주 싼 값에 전기도 무료로 공급해드리고 대신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는 여기 계셔야 됩니다. 청소도 좀 해주시고 하면은 이 아저씨가 여기에 자연감시, 거리의 눈이 나는 거죠. 굉장히 똑똑한 운영 방식입니다. 이건 되게 많아요. 공원에 화장실이 있으면 화장실 뒤에 꽃집을 하나 만든 다음에 그 꽃집을 임대를 줘요. 청년 장사하는 친구들에게 반값에. 대신 화장실 청소 정도만 관리시키는 거죠. 그러면 공중 화장실이 어떠냐. 화장실 들어갔다 딱 나오는 순간 꽃집이 저를 꽃향기가 반겨주는 거죠. 좋지 않으세요? 거기서 손해보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꽃 파는 청년은 싸게 들어와서 임대받아줬고 화장실 사용하는 사람들은 깨끗하고 꽃향기를 맡으며 화장실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유는 굉장히 가치중심적인 우리가 어떤 배려와 편의를 제공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목적. 그래서 저는 그 목적의식만 상실되지 않는다면 사실 스마트건 공공이건 건축이건 이게 사실 영역은 달라도 같이 다 융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 도시의 관리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체계화돼서 시스템적으로 이제 기존 제도와 어우러져서 들어갈 수 있느냐. 진짜로 뭐 행정에 계시지만 진짜 그 칸막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이 홈러진 게 질수록 더 빨리 방법이 오지 않을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네덜란드의 얀이라는 도시는 고가도로 밑에 굉장히 슬럼된 공간을 우리나라로 치면 이마트 같은 공간이랑 협약을 맺는 거죠. 그래서 어디 이마트를 들어오게 이제 하는데 여기에 이제 불법 장사하던 분들이 또 내쫓는 게 아니라 그분이 장사를 할 수 있게 빵집이랑 꽃집을 같이 만들어드리는 이런 어떤 신의 한 수를 둡니다. 그리고 주차장 공간. 항상 그림자니까 얼마나 좋아요. 주차하기도. 그리고 이렇게 레저 공간을 만드는데 이것도 막 만든 게 아니라 되게 스마트하게 만들어요. 어떤 스마트냐. 반경 5km 안에 하는 주민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무슨 운동을 주로 하십니까? 했더니 요트 타는 거랑 자전거가 제일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 하나가 만들어드려서 공간이 활성화되는데 자연스럽게 활성화되게 그 수요층을 조사해가지고 도울 수 있게 한 것이죠. 요런 이탈리아에서 공공재생 페스티벌 열릴 때 나온 작품 중에 하나인데요. 한 번도 우리 이런 생각을 안 합니다. 주차장은 뭐냐면 자동차가 쉬는 곳이잖아요. 이 수많은 도로에 아주 접근성이 좋은 보도에 붙은 공간들을 우리는 한 번도 이 사람들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 생각보다 차를 위해서 내줬어요. 과감하게. 하지만 그 주차장에 사람이 쉴 수 있는 여기 파크하고 사람이 그려져 있잖아요. 차가 쉬게 하는 건 우리가 당연시 생각해도 사람에 대한 쉼이라는 어떤 그런 똑똑한 생각은 잘 안 한단 말이에요. 하더라도 불법이잖아. 주차장 공간에 어떻게 도로법에 위반된데 어떻게 저렇게 하죠. 하지만 모든 규제 이런 것들은 이런 촉매가 되는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바뀝니다. 뉴욕의 타임스퀘어 광장이 그 거대한 그 도로가 광장으로 변하는데 5년이 걸렸는데 그 바꾼 방법은 주민들과 관이 무단 행위를 하면서 시작됐어요. 하루만 빌려줘. 경찰청이랑 협의해서. 이렇게 의자 갖다 놓고 이렇게 영화 본 거예요. 그게 처음이에요. 그리고 하루 다 치운 거죠. 또 차단이고 또 지나서 거기서 플리마켓도 열고 이런 강의도 하고 그게 5년 동안 반복이 되니까 이게 명분이 쓰는 거예요. 아, 여기는 광장으로 만들어야겠구나 라고 하면서 바뀌어지는 그러한 방법들. 우리는 보통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가지고 위에서 휙 올리잖아요.
1년 안에 예산을 써야 되니까. 하지만 거꾸로 5년 동안 이렇게 버튼업 방식으로 무단 행위를 야금야금 임시적으로는 불법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하고 나와서 결과적으로는 수복 형태, 수복형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수복형의 도시재생을 하듯이 수복형의 이런 도시공간을 만들어내는 거는 저는 스마트한 프로세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변화된 전략들도 쓸 수 있지 않은가. 그래서 저는 공공 디자인이라는 게 이게 휴먼 센터드 디자인이거든요.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거는 바로 이 휴먼 센터드 디자인의 목적이 이게 얼마나 예쁘게 만들어져서 잘 팔리게 할 것이냐 해서 이게 어떻게 하면 어린아이나 어른 손가락 크기에 다른 분이 쉽게 잡을 것이며 운전하는 분이 어떻게 뚜껑을 쉽게 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우리가 공공 디자인의 안전 측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되게 인텔리전스한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가 들어온다면 날개를 달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같다고 좀 봐요. 바로 이 소셜 밸류, 사회 가치에 대한 것, 이번 국회 입법 1호인 사회 가치에 대한 것들은 우리 시대가 추구하는 이제 시대 정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수단으로서 ICT와 HCD가 같이 묶여지면은 스마트 디자인의 핵심, 또 이 스마트 디자인이 여태까지 우리가 받아들였던 기능 중심, 또한 그냥 스마트한 기술 베이스 중심의 이 협의 스마트 디자인 오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확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제가 그 작년에 우리 대전 실증, 그 스마트 도시 실증 제안서를 만들 때 대전 세종연구원이랑 같이 연구를 했어요. 마침 대전 거를. 그래서 저희가 뭐 이제 그 공공재안 하는 사람들이 스마트 기술을 어떻게 이용하려고 했는가 제안이기 때문에 조금 여러 가지 좀 차이가 있는데 그거 좀 몇 개 말씀드려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긴급 출동 서비스에 관련된 건 같습니다. 이거는 목적은 딱 하나예요. 새를 최대한 빨리 출동시키자라는 목적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소방서 앞에 노면 표시에 굉장히 특화된 노면 표시, 까만색도 아니고 암적색도 아닌 새로운 색깔의 그 표시를 해가지고 차들이 그 인사성을 할 수 있게 하는 걸 했는데 스마트 기술과 협조를 하다 보니 우선은 드론을 통해 가지고 차량이 응급신호가 딱 왔을 때 우선 드론을 출동시켜가지고 이 내비게이션 차가 어디가 막힌지 안 막히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차량을 우선 전달해 주는 거죠. 그리고 둘째는 그 대응팀이 도로를 진입해서 이 신호 규정을 스마트하게 다 바꿔버리는 겁니다. 차들이 한 번도 막히지 않게.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자 해서 이 LED 전지선부터 시작해서 드론이 날라가지고 그 신호 제어 시스템을 통해서 이 최대한 빨리 나갈 수, 1분이라도 더 빨리 갈 수 있게 하는 목적. 또 이 영역성에 대한 확보, 차량 디자인도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그 생활 안전을 위한 디자인으로서 고민해 본 적이 있고요. 또한 스마트 모빌리티 캅은, 이건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선 경찰들의 빠른 모빌리티를 위한 것도 있지만, 여기서 핵심은 경찰들이 어느 공간을 제일 많이 갖는가, 이게 매개체가 되는 겁니다. 어느 동선에서, 그럼 이게 매핑이 나올 거 아니에요. 경찰이 제일 많이 다녔던 길. 그러면 거기는 범죄가 많았다든지 아니면 필수적인 동선이 돼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빅데이터를 스마트 모빌리티 캅을 통해 가지고 계속 누적하면 저 데이터는 동네 치안에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이 스마트 모빌리티 캅을 한번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우체국 아저씨, 이것도 되게 재밌는데, 저희가 서울 종로에 무슨 제안을 할 때, 야쿠르트 아줌마를 적용한 적이 있어요, 같이. 왜냐하면, 동네에 잘 보면, 그 동네를 계속 순환적으로 도는 분 중에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야쿠르트 아줌마들이 굉장히 많이 보시거든요. 그렇다면, 동네 편의점이 서울경찰청이랑 협의해가지고, 안전벨 지킴이 서비스를 협약을 맺었듯이, 돌아다니는 이 야쿠르트 아줌마들 수집할 수 있는 동네 거리 정보는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면 그 야쿠르트 아줌마 모빌리티를 이용해가지고 거기에, 정보,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것과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드리면 꼭 경찰분이 안 돌아다녀도 우리가 협약이 되겠다면, 예입니다. 야쿠르트 아줌마들에게 우리가 간단한 민원을 이 모빌리티 통해서 요청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예를 이제 본따서 이 우체부 아저씨들의 이런 안전하고 편리한 모빌리티를 만들어드리면서 우리 택배 다니는 분들 엄청 돌아다니시잖아요, 진짜. 그분들과 협약을 해가지고 비용과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면서
지역의 안전한 데이터 서비스를 같이 융합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를 기반으로 생각해 본 겁니다. 그리고 아마 도시의 그 거점 중에 이제 버스 쉘터, 이게 좀 어려운 말로 하이퍼라는 말 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건축물은 표피가 하이퍼 서피스가 될 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표피는 그냥 막이잖아, 병막이. 근데 이 표피가 하이퍼, 멀티가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모니터도 나오게 되고 여기서 뭐 향기도 나오고 뭐 어마어마하게 건축법이 달라질 겁니다. 이제 이 스마트 건축 시대에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쓰는 버스 쉘터는 아마 굉장히 유용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공시설만큼은 공공기관에서 아주 편하게 우리가 이렇게 건드리고 만들 수 있잖아요. 민간 영역이 아니니까. 그리고 지금 거리 나가보세요. 바닥 빼고 공공시설 바닥 빼면 우리가 건드릴 수 있는 그 영역은 공공시설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버스 쉘터는 이제 단순히 버스를 기다리는 곳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커다란 스마트폰 개념이 돼서 정보의 집합체가 될 거예요. 다양한 기능이. 이렇게 갈 거라고 저는 좀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단순히 그냥 뭐 인터넷 좀 연결되고 뭐 테더링 서비스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공간 안에서 목적은 이겁니다. 사람이 얼마나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 가치만 잃지 않는다면 저는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은 계속 발전하니까 그 기술이 나오는 만큼 우리는 계속 그 원동력을 가질 수 있지만 그 방향성에 대한 문제들만 잘 지키고 있으면 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방치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건너이 프로젝트가 리빙랩의 대표 프로젝트도 우리 한국에서 지금 나와 있는 게 대전이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 징검다리에 대한 개념들도 생각해 봤는데, 이거 핵심 그거예요. 저 징검다리 부를 기자가 아니라 우리가 쓰는 모든 공공시설, 공공재에 대한 것들은 어떤 정보 매개체로서 데이터와 사용자에 대한 이 접촉을 하는 공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다. 그래서 공공 디자인에서 체험형 디자인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공간 관점에서 풀잖아요. 스마트 디자인은 아마도 더 기술력이 이제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시설 베이스, 이런 어떤 매체 베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찾냐, 데이터를 얻거나 어마어마할 겁니다. 지금 구글을 우리가 뭐 이메일을 하거나 뭐 이렇게 검색을 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커스터마이징 돼가지고 이 사람이 어디가 아픈지 나중에 의료 서비스가 따로 날라온다잖아요. 내가 뭐 검색하는 키워드 갖고도. 이 공공시설물이 좀 큰 매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쪽에 그런 거라면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고요.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굳이 한마디로 쓰자면 이런 건데요. 우리나라의 도시는 여태까지 산업의 발전과 또한 이제 무엇을 생산해서 가치를 높여야 되는 그런 시대로 왔다고 하면 앞으로는 공공의 가치를 향상시킬수록 더 그게 이제 화두가 바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지금 입법되고 있는 법들이나 디자인의 앞자에 붙은 말들 이런 거 보면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또 디자인이 예쁜 디자인을 만드는 거에서 필요한 디자인을 만드는 디자인으로 바뀌어갔습니다. 이젠. 그래서 결과 중심에서 과정 중심으로 갔고요. 유형 중심에서 목적 중심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대응해야 될 스마트 디자인 또 이런 기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공공가치를 지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디자인과 이 기술, 공공과 스마트 이게 어떻게 보면 양립하거나 다른 단어가 아니라 같은 맥락 속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행정에 계신 분들 또 이 학계나 이 실무가 있는 분들이 이런 해석을 통해서 이런 좋은 수단들을 가지고 제가 제목을 만들었던 스마트 공공디자인 영역으로 확산돼서 궁극적으로 우리 국민과 시민의 안전, 편의, 품격, 배려를 집행할 수 있는 좋은 수단으로 발전되길 바랍니다. 예, 오늘 제 짧은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첫 강연 저희 이현선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셨는데요. 혹시 지금 거의 이제 1시간 가까이 열강을 해주셨는데
지금 강의해 주신 내용에서 뭐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 주실 부분 혹시 있으시면 저희 교수님께서 그 질문에 말씀해 주시는 그런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마이크는 그 앞에 그 질문자분을 위한 마이크는 비치가 되어 있거든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이제 가져다 드릴게요. 너무 완벽하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나름대로 너무 의미 깊게 많이 들어서요. 오늘부터도 한 40분 관련인데 풀로 진행을 해주셨고, 그래서 저희 첫 번째 시간이 굉장히 뜻깊었던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저희 이현성 교수님께 큰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